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교육대 토론의 박남기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의 칼자루를 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공론화를 비롯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올해 8월 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인데요.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교육부가 넘긴 대입제도 개편 시한 자체도 경우 수가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EBS 교육대 토론에서는 교육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종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고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봉고등학교 김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샵0504, 샵050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연자를 지정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직접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고요. 모아진 금액은 전액 교육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여러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개편 시한을 발표했고요. 이번 주에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추진 절차 및 일정 등을 발표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현안을 저희가 취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관계 및 주장이 상충하는 상황인 만큼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하여 지난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이 나온 뒤 공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개편 권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종 비율을 줄여달라는 국민청원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종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금수저 전형일 뿐 아니라 입시 과정에서 합격 기준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수능 정시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학생의 노력과 실력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반면 학종 폐지는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던 긍정적 측면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될 경우에 학교 교육의 어떤 수업과 평가의 질을 개선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종 전형이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건 대입 과정에 우선시돼야 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공정성이 결여가 되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국민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채용과 승진 등 모든 상황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사회. 공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됐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언급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정성 측면에서 현재 우리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패널 분들의 간단한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 의원님. 네, 공정성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기회, 절차, 결과. 네. 근데 적어도 한국 교육은
그 기회 측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사회제도 중에서 불공정한 게 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생례적인 불공정을 그 해소하고자 현대 민주국가는 교육제도나 복지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한국의 교육도 지난 30년간 다양한 이제 개혁 정책을 통해서 이런 불공정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신뢰가 미약한 사회 또 비교가 가능한 사회 네. 이런 사회에서 사실은 공정의 체감성 그래서 한국 교육이 조금 실제보다도 더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종태 소장님. 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정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나 교육 안에서 제대로 배려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국가나 사회에서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은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소홀하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배려를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이시네요. 우리 고정 교수님. 교육에 관해서 대원칙은 아마도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는 것이 대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가, 국민들의 이러한 명제에 대한 정의 감정에 대해서는 불만 사항이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논제 역시 오늘 논의로서 결론을 도저히 낼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선생님. 요즘 공정성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저는 현장의 교사로서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 교육을 평가하기보다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정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사들은 정말 공정성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먼저 교육에서 말하는 공정성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입 자체의 공정성만이 아니고 공정성을 크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대입 공정성 관련된 논쟁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교육부의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나 드러나 보였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어디 우리 소장님. 예. 네. 그 국가교육회의에 보낸 이송안이라고 하죠. 네, 네. 이게 시안이라고 불리는 게 맞는지 이송안으로 불리는 맞는 잘 헷갈립니다. 네. 저는 시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네. 교육부에서 분명한 안을 제시한 게 아니고 네. 이러이러한 점들을 결정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전 시안으로 부르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송안에 보면은 굉장히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수능 점수로 대학 전형을 활용 이렇게 해서 화살표 그어놓고선 교육 공정성 강화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걸 보면서 이거 뭐지?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뽑으면 공정성이 강화되고 수능 점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면 공정성이 낮아진다. 이거는 교육부가 공정성이라는 의미를 점수로 뽑는 것을 공정성으로 이미 예단을 해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한 신문에 보니까 공정이라는 유령이 우리 사회를 맴돌고 있다. 이런 표현을 봤는데 전 굉장히 실감난다고 봅니다. 공정이란 말의 뜻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미된 공정이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하면서 누구나 각자 자기 나름대로 공정성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이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금 논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국가교육 이송안이 그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정성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해 보이네요. 예. 먼저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더 듣고 의미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네. 이런 측면은 있어요. 공정성의 전제가 객관성이냐. 이건 굉장히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정하려면 객관적이어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무리가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안이 나왔을까? 이런 그 이슈가 발생했을까를 살펴보면 사실은 저는 평가가 그 선발 상황에서의 평가인가 아니면 학습 상황에서의 평가인가에 따라서 서로 더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좀 달라요. 특히 선발 상황에서의 평가는 사실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더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상황에서의 그 평가는 타당성, 목적성 이런 걸 더 강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대입제도 사실은 그 99년도에 2002 대입제도를 틀을 만든 그런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다양성, 다양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능을 위주로 뽑는 전형. 그다음에 학습 상황에서의 평가가 주요한 내신, 특히 학생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뽑는 전형. 이렇게 균형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틀을 만들었는데 어느 틈엔가 일부 그 선호되는 대학들이 그 이렇게 그 수시 학종 전형을 과도하게 많이 뽑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참에 좀 조정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학들은 아마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교육부가 그동안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갔다 아마 또 이렇게 답을 할 텐데요. 우리 현장 선생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그 인터뷰를 하시면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날 기자회견을 듣고 나서 참 멍했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과연 공교육의 정상화에 이것이 적합한가? 또 2015 개정 교육개정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에 정말 정확하게 적합한 제도인가? 이미 우리가 2015 개정교육은 수년간 연구 개발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성에 휘말려서 뭔가 우리가 본질을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는 우려를 좀 했습니다. 네. 혹시 고전 선생님도 생각 있으시죠? 네, 지금 국가교육회의 이송된 교육부 안,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부 안에 그 설치되었던 교육부 정책자문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입시제도 혁신 분과에서 안을 추스려서 했는데 사실은 공정성에 대한 고려는 정책 방향으로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나 각각의 쟁점이 됐던 것들을 병렬시켜서 이안 하는 식으로 제안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판단은 보류한 채 그 다음 단계인 국가교육회의로 이제 넘긴 상태인데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과연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가 정책 입안 기구인 교육부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교육부의 정책 수립을 보좌하는 기구 정도가 아니고 국가 수준에서 결정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지방의 교육청이듯이 중앙 단위에 있어서의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국가 수준의 교육 중요한 결정을 하자. 이러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준비 단계로서 국가교육회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국가교육회의에 지금 교육부의 확정안도 아니죠. 이송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 하는 의견을 냈는데 국가교육의 답변은 8월까지 공고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최종적으로는 교육부가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문 의견을 듣기 지금 사실상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 자문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공고안을 교육부로 당연히 올 것 같아요. 공고안을 지금 8월까지 지금 내겠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오늘 화두인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늦어지고 있다 하는 느낌은 듭니다. 계속 지금 서로 토싱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여서 좀 다들 걱정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그러면 공정성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교육에서 말하는 공정성,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예. 보통 공정하다 할 때 사람들이 첫 번째 떠올리는 생각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문제가 있다 하는 건데 여기 배고픈 사람과 아주 배가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를 갖고 나눠주는데 둘이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게 공정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좀 그게 공정한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한테는 사과 2개를 주고 배부른 사람한테 사과 반쪽 주는 게 훨씬 공정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요. 한번 잠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다릅니다. 네, 그러네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받침이 똑같아요. 요게 이제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키 순서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걸로도 충분히 사과를 따는데 어떤 사람은 못 따거든요. 이거를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옆에 그림을 보면 똑같이 사과를 딸 수 있도록 받침의 크기를 다르게 합니다. 이거는 사회적 약자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적어도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을 획득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는 공정성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게 아마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게 바로 공정한 불평등이죠. 공정한 사실, 불평등. 우리가 공정한 불평등, 또 불공정한 평등. 불공정한 평등.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그 적극적 평등화 조치 또는 뭐 차별 절패 조치 이래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이제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또 했어요. 학종 전형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취지는. 근데 사실은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지만 하나님 추천서도 받아오라면 받아온다. 우리는. 이런 태세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취지는 좋았는데 학교 현장에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비틀어져요. 왜곡되고 덜컹거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종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무슨 금수저 전형이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종을 전형을 많이 뽑아야 한다고 할 때는 완전히 정반대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걸 되돌려야 하느냐, 과거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원래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원래 취지대로 하려면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할 때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줄 거다 했더니 실제는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제도 설계 단계에서 뭔가 조금 에러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정책을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해오면서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가치를 일단 공유를 해야 돼요. 근데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껍데기만 이거 딱 던져줍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거 왔어? 그럼 내가 이거를 유불리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공정을 얘기하는데 나한테 유리하면 공정해. 나한테 불리하면 불공정해.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정책은 뭘 추구하는 정책인지를 우선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절차의 공정성 또는 이제 그 정책을 입안하고 나서 그 해보고 난 다음에 사실은 완벽한 공정은 정말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 사과나무처럼 평등이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하는 말이지만 평등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평등을 얘기하면. 그래서 차츰차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이게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참지를 못해요. 다시.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지금도 원점으로 회귀하자. 이렇게 되니까. 관련해서 좀 이 자리에서 딱 한마디 지적하고 싶은 건데 저는 그 언론 보도
태도나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학종 깜깜이 전형 이것은 또 금수저 전형 이거는 현실을 무지무지 왜곡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수능에 비해서 학종으로 입학하는 저소득층이 훨씬 많거든요. 그것이 학종 전형은 무조건 사회 고소득층만 가는 걸로 이렇게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그 어법인데 저는 언론들이 제발 그런 어법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특정한 대학과 특정한 학과 그중에서 사배자 전형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 이제 수시 그러니까 학종만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특정 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제 통계 자료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저는 그게 뭐 특정 대학 몇몇 대학에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특정 학과 특정 대학 이 작은 걸 향한 경쟁이어서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시는 공정성 어떠신가요? 네, 우리 이제 양 박사님께서 공정한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 표가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험 종료 종이 울렸으나 마킹을 몇 개 못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걷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나의 자녀였다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종료되었기 때문에 공평성에 의해서 그냥 걷어야 되냐 아니면 좀 기다려줘야 되느냐. 저는 기다려준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아이가 진짜 내 자녀였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또 더 깊이 나가서 내 자녀인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한두 개 마킹은 어마어마한 손실이거든요. 기회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예. 공정성을 떠나서 기회 상실까지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쌤이 하신 거 저희 한번 방청석은 어떻게 생각하나 볼까요? 자, 기다려줘야 된다. 손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별로 없으시네요. 그죠? 그러면 끝나면 끝내야 된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쌤하고 다른데 이거 어떡하죠? 이제 그리고 세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대 차이인 것 같다. 좀. 그리고 요즘 이제 워낙 또 공정성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아이가 누군가의 정말 부모의 아이잖아요. 이 아이는 정말 기회를 정말 이 순간 모든 것을 많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어떤 양면성을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 교수님. 저는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 집 막내가 그걸 그렇게 답안지를 못 쓰고 와서 눈물을 흘릴 때 참 부모로서 가슴 아팠고 그걸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걷었다는 선생님이 야속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 다소간의 감정적이고 이해될 법한 우리 한국 표현으로 봐줄 법한 것까지도 차갑게 처리를 해야 된다. 주로 들이대는 게 뭐냐면 규정이 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관공서 가면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공정성의 유지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갖가지의 룰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만드는데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 합의된 룰에 대해서 서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에는 학정부라든가 이런 게 관련된 것들이 이미 사실 다 보편화돼 있어요.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따라서 우리 문화 때문일까요? 규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도 학교 현장에서는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싶고요. 저가 교사라고 한다면
수업이 시험이 끝날 무렵에 봐주는 거 없이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인간적으로 한번 해준다면 상당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마다 관심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특히 그 행동이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뭘 알긴 아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시험이라는 게 어떤 선발에서는 딱 주어진 시간에 답을 얼마나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뭐 웬만한 상황에서 학교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나는 그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정성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것을 무슨 아주 사회에서 굉장히 첨예한 이익을 다투는 데서 초 단위로 자른다. 그런 관점으로 교육의 모든 장면을 관철시킨다면은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이건 아주 삭막한 경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발 상황에서의 평가냐 아니면 학습 상황에서의 평가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같은 시험을 고위험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고부담 시험. 네, 고부담. 이럴 때는 수차례 학습을 시키고 이거는 딱 종이 울리는 순간 손을 딱 놔야 된다. 난 거를 고지를 여러 번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학습 상황에서 학교에서 지금 이종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공동체를 와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습 상황이냐 아니면 고부담 위험 시험이냐에 따라서 다른 공정성의 잣대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학습 상황인데 그 결과를 축적해 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쓸 때는 이제 좀 복잡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바로 답이죠. 왜냐하면 축적이니까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수능처럼 딱 한 번 이거 아니면 죽고 산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학교에서 매번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도 하고 과정마다 그래서 이 평가가 그냥 생활화가 되는 나를 진단해보는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정성 판단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이 공정성 판단 기준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규정집이 엄청 쌓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제가 너무 기특하고 멋있고 저는 이제 멋있다고 칭찬해서 머리 사진을 찍었어요. 네. 한번 그 머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이 아이들의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느냐. 사진 너무 나왔나요? 저는요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뒤로 이게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예요. 뒷머리를 저렇게 꼬랑지 묶은 자체 3월달에 저렇게 하고 이제 1학년인데 너무 이뻐서 나는 멋있다고 그랬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수업 중에 얼마 전에 이렇게 안경을 뒤에 딱 꽂은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규정집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산출됩니다. 규정집만 해도.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규정집을 만든다는 자체는 참 슬픈 일이지만 자꾸 공정성 프레임에서 자꾸 스스로를 쪼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것도 그거고 정말 공정성에 우리가 묻히다 보면 정말 우리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아까도 예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공정성이 아니라 획일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매우 왜곡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했듯이 유령이다. 그건 버려야 될 용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고정 교수님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지요? 동조하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대입 제도는 공정하고 단순하게 대단히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였지 않았느냐.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이 이 피부에 와닿는 슬로건을 잘 내죠. 대단히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교육 관련된 장관들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고하는 애기장수일 거라고 기대는 일부 하지만 역시 임기가 끝나면 또 달랐구나, 마찬가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공정성에 관한 것도 뭔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처럼 또는 단순화되면 공정할 것처럼 너무 슬로건을 내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미필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결과가 오히려 솔직하게 다가설 수 없는 불평등형 구조를 인정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하나씩 좀 사실적으로 고쳐가는 그런 노력들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공정한 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교수님 지금 이제 김성근 교육부 장관님이 발표를 하셨지만 네. 저는 그 발표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그 전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수렴돼서 지금 저희들이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간단하게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저런 내용을 올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지금 저분이 경기도 교육감 할 때는요. 정말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분이 떠나간 뒤에 우리가 그분을 많이 좋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들어가서는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예. 그건 뭐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이 있다라는 거죠. 공정을 요구하지만 그 안에 공정은 이미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네. 그중에서 분배해야 될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패자부활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입에서도 사실은 이제 아까 고위험, 고부담 이게 뭐냐면 한 번 뭐 삐끗하면 나는 정말 죽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더 아이들이 그 공정에 민감해지고 우리 청년들이 요즘 생존에 내몰려서 공정을 요구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패자부활전 한 번 잘못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공정 경쟁의 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머리를 짜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패자부활전에서도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패자부활전에서 떨어져 또 죽음인데 뭐 그런 경우는 공정을 어떻게? 그런 거는 이제 교육 문제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사회보장제도. 네네. 우리가 사회보장이 되는 사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근데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굉장히 공동체가 있었고 했는데 그 어떤 그 사회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가장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고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가장 적다. 이렇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는 좀 성숙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독 교육 공정성 관심이 높은 이유 그게 아마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어떤 보장 시스템에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 이런 쪽에도 상당히 뿌리가 깊네요. 그죠?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만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만 뭔가 그 밥벌이를 제대로 하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또한 일종의 신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한국이 뭐 교육 입국이다. 한국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공이 교육에 있다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물론 그걸 실증적인 뭐 데이터로도 이렇게 제시하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상당히 좀 허수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과연 그런가 하는 점에서는 저는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자부활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굉장히 좀 뒤에 그 뭔가 좀 도사리고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뭐가 도사?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1, 2학년 때 놀다가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수능 점수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데 내내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 그 패자부활전에 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반문을 하더라고요. 잠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거나 또는 재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류층이랄까요? 굉장히 부유층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또는 지방에 있는 아이들 서울에서 학원 다닐 돈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돼도 우리 사회의 상류층의 극히 일부 자녀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다. 이게 제대로 패자부활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저는 수능을 무조건 선호하는 일부 사람들이 지어내는 허구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수능을 선호하지는 않고요. 제가 아니 보편적으로 네네. 패자부활의 길을 져야 된다는 건 맞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담론의 핵심은 수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짚고 넘어가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입시제도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한테 항상 저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전형이다, 대입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대입제도의 틀을 세울 때 입시 시험 위주의 입시에서 다양한 전형 요소 위주의 전형으로 이렇게 그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했어요. 입시에서 전형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수 학생을 뽑아야 된다. 대학들이 많이 저한테 막 아규를 했어요. 아니 우리 우수 학생 뽑아야 되는데 왜 우수 학생 못 뽑게 하냐. 그런데 제가 우수 학생 대학은 당연히 뽑아야죠. 어떤 우수 학생? 새로운 개념의 우수 학생. 과거에 점수만 높은 우수 학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렉사 오늘 날씨 얘기해줘. 이 4차 산업혁명이 돼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개념의 그 대학이 어떤 우수 학생을 뽑으려고 할 것이냐를 먼저 개념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그 대입제도의 새로운 틀은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도 그게 아니고 나는 옛날부터 이 점수 줄 세워서 몇 점까지가 우리 대학에 왔느냐가 우리 대학의 브랜드를 얘기를 하고 우리 대학이다라고 하는 것만 가는 거죠. 예, 양 박사님. 네. 이 대학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바꾸려고 안 하죠? 우선은 게으른 것 같아요. 게으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념화를 해야죠. 개념화, 저는 대학에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요즘.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만 빼고 다 한다고 그랬어요. 대학에 대한 연구만 빼고 모든 연구를 대학에서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연구는 힘 빼는 연구라고. 그건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의 잘못도 있어요. 내려주는 대로 받기만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연구를 할 필요. 우리가 왜 힘 빼? 어떻게 해서 내려주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다고 보는데요. 저도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오늘 주제도 그렇고 교육부 혁신팀에서 결정을 못하고 사실 이 정도 되면 사실 공론화 이상 된 거거든요. 장관께서 방향도 정했고 그런데 국민회의 국가교육회의로 가서 특별위원회를 또 만들고 공론화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 보내면서 결국 또 그러니까 국가교육회의의 입장도 자기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고안만 내겠다. 그렇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 측에서 그거를 지켜볼 때는 잘 만들어서 내려보낼 줄 거야라고 하는 그동안의 기대만을 해온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대학은 정부로부터 정원 책정권을 목에 쥐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이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 채택이라든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교육과정을 받아서 편하게 해온 것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학 역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얼마나 해왔던가 주체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런 분야 이렇게 뽑아라 그러면 뭐 반발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러한 책무가 분명히 대학 측에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대학은 또 이른바 우수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받아들일 만큼 그 교육 여건이 참으로 우수한가.
사실 그 학벌에 관한 얘기가 이제 곧 알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그 듭니다. 부분 조금 이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래 문자창 보이시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샵 0504, 샵 050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방청석에 자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아, 고3 학생이군요. 바쁠 텐데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학생은 현재 우리 교육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어쩐지요?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지금 특목고에 재학 중인데 아, 네. 제 주변에 일반고나 특목고 다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좀 이렇게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의 길을 열어주고자 노력하고 또 그만큼 선생님들 역시 열정을 가지시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선택의 폭이 특목고만큼 넓지 않고 또 소위 말하는 버리는 아이들 없이 특목고는 모두 다 함께 가려고 하는데 일반고는 그런 게 줄었다고 해도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목고만 그렇게 선택의 폭을 갖는 게 아니라 일반고도 좀 그런 선택의 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목고 학생으로서 봤더니 특목고 정도의 교육의 질이 일반 학교는 보장이 안 되는 것 같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해서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학교 돌아가면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농담이고요.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우리 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사실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입인데 그 대입에 있어서 어느 학교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탐구 또는 어떤 경험을 한 학생이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게 더 공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목고 학생으로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방청석에 자리하신 학부모님의 말씀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고1 자녀를 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가장 바쁜 학부모이신데 이렇게 늦은 밤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께서는 현재 우리 교육 공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회가 공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는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교육이 사실 요즘은 사교육이 훨씬 더 팽배해져 있다 보니 사교육 면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학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지역에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도 받는 교육의 질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불공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차이, 지역 간의 또 교육의 차이, 또 사교육의 차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공정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 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좀 더 그러니까 사교육 못지않은 뛰어넘는 그런 양질의 교육이 이렇게 제공되어진다면 굳이 엄마들이 사교육을 찾아서 하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어느 지역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학교를 다니던 모든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점을 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학생 학부모 말씀 주셨는데 혹시 여기 패널 분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지? 제가 네, 선생님. 현장에 있으니까 네네. 정말 우리 학생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하고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 특목고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어떤 뭐 인격적인 차이는 우리가 두지 않지만 대부분 특목고 아이들은 선별돼서 간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목고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네. 근데 일반고는 특히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자르지 않겠다.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오죠. 그럼 이 다양한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가리키는 데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가? 얘네들 생활지도에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는가? 우리는 생활지도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예. 그러면 학업적인 면보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학교를 졸업해 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특목고 애들은 생활지도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교사들이 그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연구하고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고에 있지만 참 가슴 아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학원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요. 생활 지도가 정말 우선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정말 공교육에서 정말 사실 학원은 선택이거든요. 공교육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 그 아이들은 또 잘하는 애들이 누구를 보느냐. 특목고 친구들을 보거든요. 특목고 친구들은 또 영재학교 애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항상 나보다 밑에 애들보다는 나보다 상향의 애들을 비교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 그러니까 늘 아까 불만 우리 주죠. 이종태 소장님이 보여준 그림에 따르면 이 키가 작은 애한테는 밑받침을 더 높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정반대로 키 큰 아이한테 밑받침을 더 높여주고 작은 애들은 낮추는 역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도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저희들이 오늘 지금 이제 그 대입 공정성 관련, 공정성 자체도 얘기하는데 대입 공정성을 얘기하면 거기에 그 관련된 논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 이제 공정성, 형평성 논의가 있으니까 이걸 이 공정성하고 형평성을 좀 구분해서 논의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입 공정성의 경우에는 그 형평성 부분이 아니라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실력대로 대학을 가게 해달라. 이게 공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공평성은 구분해서 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실력대로 뽑는 게 이제 일단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저는 그 실력이 과연 뭐냐. 네. 그 실력이 제대로 된 실력이냐. 어려서부터 아주 그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 그 실력을 쭉 쌓아온 우리 저 특목 학생도 그런 혜택을 받은 학생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뭐 사교육도 받고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많은 배려를 받은 학생과 어쩌면 선천적으로 태어난 능력은 비슷한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또는 뭐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그 제대로 이렇게 실력, 소위 점수로 표현되는 실력이 충분치 않은 아이가 경쟁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전자의 아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그런 보편적인 공정성의 개념에 비추어서 보면은 명백히 저는 불공정한 평가다 이렇게 해서 저는 어느 한 시점에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 단면을 보고 그 점수 배치를 보고 뽑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기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양 박사님? 네. 근데 이제 공정성에는 이제 수평적 공정성과 수직적 공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같게 이건 수평적 공정성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는 이제 수직적 공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도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딱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운 좋게 운이죠.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잘 자랐어요. 뭐 어떤 의미의 뭐 실력이라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평적 평등성이 뭐냐면 그 1인 1투표제 같은 거 하는 게 수평적 평등성입니다.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1인 1투표제는 얘는 키가 큰 애일 거 아니겠어요? 아까 그 나무 직접 손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날아가게 해주고 뒷다리는 잡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게 바로 이 수직적 공정성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 아까 공정한 불평등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서구 사회가 뭐 인종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뭐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평등화 조치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전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시잖아요. 뭐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 주는 거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논점이 조금 옆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실력이라고 할 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려다가 저작권 때문에 못 가져고 나온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그림인데 이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뱀장어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동물들을 놔두고 딱 시험관이
평가는 공정해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나무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빨리 나무를 오르나. 누가 이기겠어요? 원숭이죠. 원숭이나 다람쥐가 이기겠죠. 제일 잘하시네요. 자 그거를 뱀장어나 코끼리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실력이 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과 같이 하나의 그 선다형 문제 풀어서 누구 점수가 많으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다 이래서 뽑는 것 자체는 완전하지 않다. 그걸 아니, 부정할 건 아니죠. 저희가 왜 굉장히 비난받았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였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수능 잘하는 애 좋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있으면 걔도 뽑아주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 열심히. 이해 없습니다. 그렇게만 네. 한다면.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창의력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나무 오르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나중에 예를 들면 기준이다. 그럴 때는 결국 그 기준 갖고 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거기서 생존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람쥐는 나무 잘 오르니까 뽑고 뱀장어는 수영을 잘하니까 뽑고 이게 이제 뭐 옛날 그쵸. 2002년도 그 대입시의 기본 정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쟤는 불공정하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아 쟤는 저런 능력 때문에 갔구나. 그렇죠. 나는 내 능력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획일적인 잣대를 재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불리하면 그건 틀린 거야. 이런 담론이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평균인을 뽑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똑같은 비유인데 우리 그 새는 날기를 원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는 너무 날기만 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야 너는 원래 날기를 잘하니까 이제부터 땅을 파. 땅 파기도 잘해야 돼. 그러다가 새가 땅을 파다가 날개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날지도 못해요, 이제. 자기가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장점 중심.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공교육의 그 딜레마가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교육의 공정성 하면서 딱 머리에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교육. 근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에 플러스 뭐냐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교육은 요구와 필요가 다 있다는 거죠. 걔가 꼭 받아야 되는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대입제도든지 또 대입제도가 시험 위주로 저는 시험이 교육제도를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바꿔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교육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평가 요소가 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꿔가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고 꼭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패자부활전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 반론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꼭 무슨 몇 개 대학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이렇게 클러스터를 이루어가지고 이 정도의 대학을 가면 괜찮다는 거지.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1등 대학을 못 갔다고 2등 대학에 간 애가 반수를 해요. 전 이거 정말 이렇게 낭비, 그 시간에 다른 정말 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창의적인 공부를 하고 원하는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고 1등 대학에 가기 위해서 반수를 하는 그런 제도는 정말 바꿔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입시 부분이 아니라 대학 시스템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저희들이 논쟁이 되는 게 공정성하고 대학 자율입니다. 대학 자율로 맡기면 정말 공정하게 잘할까? 아니면은 공정을 위해서 대학은 국가가 좀 통제해도 되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조화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대학 교수님한테 여쭤보려는데요. 사실은 아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대학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네.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공정성하고 다양성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네네. 같이 가면 좋죠. 그런데 이제 더 지금 논의를 해야 될 게 공정성 부분인데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또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능력이 같으면 같은 기회를 주는 거고 능력이 다르면 다른 교육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영재 학교라든가 특별 특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이유가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라는 교육복지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전체 룰은 그렇고 일부 소수의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사는 것이지 능력이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을 다 이게 똑같은 그 잣대로 그 사정과 경우를 다 봐줘가지고 각계 균등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라는 말이 그 상대적 평등이라고 그러는데 법률에서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해주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주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교육 활동으로 치면 교육 활동에서 본질적인 게 뭐냐 이거죠. 달리 취급해 줘야 돼. 그거는 인종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또 그가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통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그의 자신에 속하는 수학 능력을 보통 얘기하죠. 요즘은 적성도 강조하기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 능력에 따른 거고 그 외의 것은 본질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다 보는 건데 적극적 평등 조치는 그러한 일반인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적인 그 불평등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해주는 제도죠. 아까 그렇죠.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해줘야 되는 이유는 전체적인 평등 그로스를 좀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피해를 봐왔던 사람이 평등한 어느 정도 그 수준 레벨에 있는 사람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는 보충해 주는 그런 거죠.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과거에 뭐 의과대학에서 여성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 의과대학 쿼터를 준다든가 마찬가지로요. 그런 나라가 있었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특목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무 뒤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거는 방금 얘기한 일반적인 능력에 따라 균등한인데 능력이 달라서 주는 그런 학교라고는 조금 나는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적성 대비한 학교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특목고에 간 혜택을 누렸다, 유리한 고지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한 목적에 이탈된 그 혜택이라면 혜택을 주니까 거기를 길을 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목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목적 이탈이 되지 않도록 외국어 계열은 고등학교는 외국어 계열로 과학고는 과학고 가는 게 사실은 옛날부터 나온 정답이에요. 그 프리미엄을 없애고 그게 아까 얘기한 소수자를 위한 또는 본질적으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해야 될 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영재학교와 특수학교의 그 대표인 거고 지금 그 아류 비슷하게 해서 다양성을 포장해 가지고 나와 있는 이것들은 목적이 이탈된 거예요. 유리한. 그래서 그 목적만을 잘 한정한다면 우리 특목고에 있는 학생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사실은 내가 그런 입학에서의 혜택 내지는 보장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쓰고 고생했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거 안 주는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소수자 보호 정책도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게 길어서 죄송한데 대학의 자율 말씀하셨죠? 대학의 자율과 짧게 말씀하십시오. 대학의 자율. 그 대학의 자율에 대해서는 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정말이지 대학은 아무것도 할 권한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를 않았죠. 대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권한이 학생을 모집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모집 권한이 없어요. 그 학생 정원 책정권이죠. 그리고 또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 보면 특히 목적 대학의 경우라든가 이런 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입시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국민들의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바르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 하에서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 평가원이 내는 문제는 공정하고 타당할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대단히 대학의 자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헌법에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점을 완전히 도려내는 거죠. 내가 받아들일 고객에 대한 선발 권한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은
대학이 그동안 공정한 선발 제도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학이 그걸 제대로 해왔어야죠. 예. 그러니까 대학의 그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또 대학이 그렇게 실제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까 영재교육 부분에서는 영재들을 우리가 배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특별히 배려하면 왜 사회가 싫어할까? 아니면 왜 그 배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까? 그건 아마 나중에 분배 시스템하고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영재해가지고 잘 키워놨더니 지 혼자 잘 먹고 살면 차라리 키우지 말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고요. 자, 이제 방송이 끝날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샵0504, 샵0504로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고요. 모아진 금액은 전액 교육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정성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함께 논의돼야 될 과제인데요. 자, 공정성 확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토론하겠습니다. 예, 교육 공정성 확보에 관한 얘기를 저희들이 얘기하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만약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양 박사님부터. 참 어려운 가장 이제 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 전반이 이제 공정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정청탁 금지법 이제 그런 게 나온 게 그 부정청탁 금지법이 왜 나왔을까에 대한 가치도 사실은 공유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거절 근거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악이 뭐 거악, 요새 적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걸 가지고 청탁을 받으면 잘 거절 못해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병원에 가도 옛날에는 친구 의사야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부탁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교육 공정성 쪽에서 교육 공정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도 사실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역차별이다 또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나 이렇게 아까 그 모르지만 실력이 있는데 난 왜 역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역차별이 아니라 아까 이종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은 기회를 받고 운이 좋을 때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그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평가라는 거는 측정이 아닙니다. 가치를 입히는 일이에요. 우린 이걸 항상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나 미래는 뭐가 가치 있는 것이냐. 그 가치 있는 것에 비중을 더 두는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거가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나갈까요? 그 시급한 과제가 결국은 장기 과제가 됐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의식 개선이다. 뭐 결국 근본적인 거죠. 우리 이 박사님. 예, 뭐 그거를 답습하면 안 되겠죠. 양 박사님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국가가 조금 더 많은 자원을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적으로 아까 일반과 특목고를 비교했는데 지금 그 교사 배치 기준을 보면 똑같거든요.
생활지도에 몰두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똑같이 줘요. 네. 그러면 일반고 선생님들은 2배, 3배 고생을 하고 월급은 똑같이 받아야 되고 아이들은 그만큼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특목고보다 일반고에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네, 현실은 반대다 이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한 학급에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5명은 교사 2명이 붙어서 개인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다 방치하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와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 자기 이름자도 못 쓴 채 졸업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저 그런 학교에 교장으로 있다 왔으니까. 아이고. 이거 사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가 좀 더 여기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 이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 고정 교수님. 네, 제가 오늘 법 전공을 하기 때문에 법 얘기를 자주 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송구한데요. 그러나 또 여러 사람이 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진술해 놓은 것이 법이죠.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제도에 대한 대원칙을 정해놓은 교육법의 부법, 아버지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6조의 평가 및 인증제도라는 걸 두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학습 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 평가와 능력 인증에 관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능 조항으로 하는 것 또한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이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선수 학습 능력을 비롯해서 학습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해서 그거를 다음 이렇다면은 진학과 또는 취업에 공정한 자료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나선 거고 그 기관이 나는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시험이 그런데요.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배분해주는 거름망 역할을 하는 이 국가 시험, 뭐 수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사가 될 경우에는 교원 임용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시험 제도에 관리하는 방식이 저도 그와 관련된 업무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60일, 50일, 30일 합숙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정근대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박사님들이 들어가서 출제 기획위원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매번 그 출제가 사고 없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원장의 이를테면 진퇴가 결정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국민의 교육 기회를 갖다가 배분하는 걸름망을 되는 시험 제도가 독립된 기관, 그 독립된 기관은 사실은 매우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몰입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뭐라 그럴까요?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근본적이면서도 교육과정 평가원의 수능 출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가장 화급하다.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 보실 때. 글쎄 뭐 저는 이제 현장 교사로서 저희도 늘 시급하게 네. 늘 그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시급하느냐 늘 저희들은 시급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대신 요즘 너무 이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수긍보다는 방어 기제가 너무 이게 강화돼 가지고요. 예.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돼요. 정말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다. 왜 우리가 소통 4차 산업혁명에서 소통하는 사람을 왜 키워야 되느냐.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친다. 그래서 좀 믿고 신뢰하고 물론 그 이전에 우리의 어떤 잘못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 확대 포장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예. 좀 믿고 좀 결국은 사랑하고 신뢰가
무너진 것이 실은 이 공정성 문제를 불러오는 또 제기도 있다. 그래서 화급한 게 오히려 신뢰 회복. 지금 문화, 신뢰 회복 전부 다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그 두 분 박사님께서 다 이제 정부에게 시급한 것은 이제 정부가 좀 더 투자를 하고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듣기에 정부가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대학에게 500매덕을 풀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입에 공정한 그 노력을 하는 대학. 저는 이런 것도 사실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들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근데 이제 이게 대학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피면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대입의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연구해서 뭔가를 국민들로부터 이런 신뢰를 받고 왜냐하면 대학이 지금까지 대학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데 자율성을 못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신뢰가 쌓일 때까지 뽑기 경쟁보다는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해라. 학생 뽑는 경쟁보다는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해서 신뢰를 얻으면 그다음에 이제 선발권도 갔을 수 있도록 뭐 그런 말씀을.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또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대학이 공정하게 뽑는 대학에 대해서 500억을 주겠다. 어떻게 뽑는 것이 공정한 건지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정책을 해서 계속 예산을 낭비하는 이것 자체가 불공정성을 키우는 일이 아닐까.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어떻게 하면 공정할까. 제가 볼 땐 지금까지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에 비춰봤을 때 정말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님, 저 허락되면 아주 시급한 과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교사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시험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수천 가지 되는 걸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사가 진로 지도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빨리 겸비해야 될 시급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또한 대학이 그 학종부를 가지고 왔을 때 대학은 과연 입학사정관 몇 명 가지고 그게 과연 잘 해석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공정성과 결부된 입시에 대한 전문성을 대학 측에서도 전문성을 보강해야 되고 입학사정관을 비롯해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하는. 학교 측에서는 사실은 더 진로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 정부가 이러쿵저러쿵 하고 이제 비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진로 지도에 대한 능력 전문성 부분을 연수라든가 프로그램 통해서 시급히 완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현재 많은 분들의 실시간 문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5007님께서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알게 된다면 우리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못하신 말씀, 강조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예. 아까 신뢰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더 그 배려하는 사회, 나보다 못한 사람, 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같은 구성원이고 함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신뢰에서 더 나아가서 배려하는 사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그 미래 세대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고 그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아는 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입시에 우리가 여기에 묻혀 있지 말고 정말 이 젊은이들이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짜 멋지게 꿈꾸고 정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멋지게 당당하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 와서 지쳐서 힘들어서 엎어져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알겠습니다. 많은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정말 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지원해 주시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사회 모습이네요. 그죠? 네. 고정 교수님. 네. 사실 99% 이상 고등학교 지나가고 80%가 대학에 가는 국민 공통 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대학은 대학대로 우수한 학생을 뽑고 있는지 자성을 해야 되겠고 네. 선생님들은 또 정부 입시 정책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적정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안을 제발 교육부에게 공고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양 박사님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는 그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를 이제 의견 수렴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무조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사실 대입제도에는 전제가 중요하고 어떤 방향성, 철학, 가치가 중요한데 다른 전제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거 그럼 굉장히 이상한 그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로 전제가 다른, 가치가 다른 것을 조합해 놓는 그런 방안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장 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양승실 연구위원님, 고전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태 소장님, 김상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모든 분들 또한 직접 문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흔히들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빗대어서 말하곤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계가 겪고 있는 난항도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대담한 방법은 저희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모두 함께 토론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